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나가노의 산골짜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외갓집은 나가노의 산골짜기에 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 외갓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 그곳은 산속이라 산과 논밭밖에 없고 마을 사람들도 몇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2번 다녀가는 게 전부인 완전한 산골이었어. 평소라면 그런 시골로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에는 친한 친구가 가족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나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심심했어. 가게에서 과자라도 사 먹으려면 차로 1시간은 나가야 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나마 아버지는 모처럼 쉬러 온 거니 너도 쉬어라라고 하실 뿐이었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옆집에 나와 동갑인 남자아이 K가 놀러 와 있었던 거야. 그 나이 또래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금세 친해지잖아. 나와 K는 매일 함께 놀기 시작했어. 물론 그 시골에서는 논다는 게 고작 근처를 돌아다니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그 사건은 아마 3일째 되던 날 오후에 일어났던 것 같아.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나와 K는 전에 가본 적 없는 산으로 들어갔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올라갔는데 어느새 짐승들만 다닐 법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 저게 뭐지? K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어. 마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도조신 같은 느낌의 조각상이었는데 50cm 정도 되는 크기였어.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았는지 기가 잔뜩 끼어 있었어. 나와 K는 자세히 보려고 이끼와 진흙을 떼어냈어. 확실히 도조신 같은 조각상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 보통 도조신은 남녀 둘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습인데 이 비석은 4명이 얽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 기분이 섬뜩해진 우리는 가자라고 말하며 일어섰어. 어느새 주변은 어스름해지고 있어서 얼른 돌아가고 싶었어. 그런데 K가 비석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어.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반쯤 땅에 묻혀 있었어. K는 상자를 파내기 시작했어. 상자는 낡고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고 표면에는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었어. 그 위에는 먹으로 한자가 쓰여 있었지만 읽을 수는 없었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색 벨벳끈으로 묶인 팔찌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 팔찌 중간중간에는 검은 돌 5개가 박혀 있었는데 그 돌에도 알 수 없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 그 팔찌는 흙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짝였고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야. K는 팔찌를 손목에 끼려고 했어. 나는 하지마 라고 말리며 반쯤 울먹였지만 K는 결국 팔찌를 찼어. 그 순간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어.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우리는 겁에 질려 집으로 뛰어갔어. 집에 돌아와 각자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팔찌에 대한 일은 잊어버렸어. 그러나 밤늦게 K의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K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고 나를 불러 이렇게 물었어. 에이야, 너 오늘 산에 갔었니? 거기서 뭘 봤니? 나는 겁에 질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 할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졌어. 할머니는 설마 라고 중얼거리며 망연자실했고 어머니는 미신이 아니었어? 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K의 집으로 갔어. 집에 가까워질수록 고기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났어. K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그의 손에는 그 팔찌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어. 하지만 돌들이 그의 피부에 파고들어 있는 모습이었지. 할아버지는 부엌칼을 들고 와 팔찌를 떼어내기 위해 K의 팔을 베어냈어. 팔에서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대신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흘러나왔어. 스님이 와서 밤새경을 읊고 K는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떠났어. 나는 이후로도 그 팔찌와 관련된 것을 잊을 수 없었어. 카니모라는 이름과 그 도조신의 이름, 아쿠라는 것만 할머니에게 들었지만 그 이상의 비밀은 알 수 없었지. K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내 어린 마음에 깊은 충격으로 남았어. K의 팔에서 흘러나온 머리카락 같은 것, 그리고 그 기묘한 팔찌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다음 날 K가 부모님과 함께 도시 병원으로 떠났지만 그 일이 나에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 외갓집에 남은 나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거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방 한구석에서 그날의 냄새와 K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마치 지금이라도 내 방 밖에서 K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았어. 대신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산속으로 들어갔어.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어. 그가 향하는 곳은 분명 우리가 그 비석을 발견했던 장소였어. 나는 멀리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 비석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비석 앞에 서더니 조용히 경을 읊기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숙했어. 그 순간 비석 주변에서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일어났어. 나는 그 바람에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는 무섭고 불길했어. 마치 비석 속에 갇힌 존재가 깨어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경을 마친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온 흙과 나무 가지를 사용해 비석 주변에 작은 둑 같은 것을 쌓기 시작했어. 그 과정에서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 그의 행동은 매우 진지했고 무언가를 봉인하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 후 그는 비석 위에 가져온 천 조각을 덮고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낮게 중얼거렸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를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대신 내게 단 한 가지를 말했어. 아무에게도 이 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박혔어.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게 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나는 그 팔찌와 비석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거든. 왜 K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팔찌는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 며칠 후 외갓집에서 지내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는 오산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후로도 기묘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산속에 있었어. 비석 앞에 서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4명의 얼굴과 마주치는 꿈이었어. 그들의 표정은 괴로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 꿈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피곤해졌어.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 정도로 몸이 무거웠어. 이상한 일이었지. 우리 집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K의 가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K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이었어. 하지만 그의 팔은 절단되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 그들은 단지 이젠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어. 나는 K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했어.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 몇 년이 지나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외갓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 그곳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나는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니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 외갓집에서 할아버지에게 다시 산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무섭게 노려봤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아라. 그 비석과 팔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주 같은 거다. 그것을 만든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결심했어. 그 산으로 가서 그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할아버지가 말린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거든. 그날 밤 나는 혼자 몰래 산으로 들어갔어. 손전등과 물,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챙겼지. 비록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 산속은 어둡고 고요했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인 것 같았어. 내가 처음 그 비석을 발견했던 장소로 돌아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가 덮어놓았던 천이 찢어져 있었고 비석 주변에 흙과 둑은 무너져 있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곳을 건드린 것처럼 보였어. 나는 주변을 살피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 그 상자는 이전에 봤던 K의 팔찌가 들어있던 상자보다 더 크고 훨씬 견고한 모양이었어. 이것도 땅에 반쯤 묻혀 있었지. 나는 손으로 흙을 파내 상자를 꺼냈어. 그 상자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이전에 봤던 팔찌의 돌에 새겨진 한자와 비슷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 손전등을 비추자 글자들이 반사되어 희미한 빛을 냈어. 상자를 열기 전에 문득 K의 일이 떠올랐어. 그리고 그때 내 손은 멈췄어.
이걸 열어도 괜찮을까? 혹시 또 다른 저주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설 수 없었어. 나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 안에는 낡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어. 양피지를 펼치자 고대어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가운데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 그것은 5개의 돌로 둘러싸인 사람의 형상이었어. 그 사람은 괴로워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고 돌마다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어. 양피지 아래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 그것은 작은 거울이었는데 매우 깨끗하고 반짝였어. 나는 거울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내 얼굴이 비친 게 아니었어. 거울 속에는 4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 그들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손전등을 휘둘러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비석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비석의 표면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더니 그 안에서 손처럼 생긴 무언가가 비석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어.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 나를 부르는 소리와 비석의 진동이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악몽이 시작됐어.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어. 꿈속에서 나는 그 비석 주변에 서 있었고 4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 그들은 나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하나씩 비석 속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있는 얼굴은 K였어. 그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지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이후 나는 산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그 비석과 거울, 그리고 양피지에 담긴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저 그 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어. 몇 년 후 나는 K와 다시 연락이 닿았어. 그는 여전히 한쪽 팔을 잃은 채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꿈에서 비슷한 것을 본다고 했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 비석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묶어두는 무언가야. 우리가 그걸 건드리면서 무언가를 깨운 거야. 그게 날 따라다니고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오싹해졌어. 아직도 그 산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깨운 무언가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 K와의 연락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묻어둘 수 없다고 느꼈어. 그 비석과 팔찌,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특히 K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우리가 무언가를 깨워서, 그리고 그건 지금도 날 따라다니고 있어. 이 말을 곱씹을수록 나는 그 비석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고대 일본 주술과 관련된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 책에는 카니모와 비슷한 이름의 의식을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책에 따르면 카니모는 고대 일본에서 사용되던 봉인 의식의 일종이었대. 특히 악령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을 결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 카니모는 5개의 돌과 끈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돌에는 봉인된 영혼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어. 그것이 팔찌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이유는 영혼의 힘을 억누르고 봉인 장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대. 하지만 만약 그 봉인이 해제되거나 끈이 풀리게 되면 봉인된 영혼은 풀려나게 되고 그를 방해한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 나는 순간 K의 팔에서 봤던 끈과 돌,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 그 팔찌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바로 이 봉인 장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책에 적힌 내용 중 한 구절이었어. 만약 봉인이 풀리고 악령이 해방되면 그것은 자신을 방해한 사람뿐만 아니라 봉인된 장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외갓집과 그 산속 마을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어. 봉인이 해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향이 그곳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즉시 외갓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이번에는 그 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어. 도착한 외갓집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어.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거든. 가축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죽어나가거나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이사 가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 나는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산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내 진심을 알아챘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나도 같이 가마. 너 혼자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그날 밤 K의 집에서 했던 의식에 사용할 물건들을 챙겼어. 부적, 나무 숟가락, 그리고 오래된 경전을 가지고 갔지. 산속으로 들어가 비석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이 전보다 더 음산해졌다는 걸 느꼈어. 비석 주변의 공기가 무겁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비석에서 흐르는 기운이 마치 우리를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할아버지는 비석 앞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주변의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듯했어. 하지만 경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비석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연기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났어. 그것은 4명의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빛나고 있었어. 그들은 비석을 감싸고 있던 연기와 함께 비석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 그들은 분명 우리가 산에서 봉인을 풀었을 때 깨어나 악령들이었어. 할아버지는 경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읊었어. 하지만 악령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K의 집에서 발견했던 작은 거울을 꺼냈어. 그 거울이 악령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거든. 거울을 악령들에게 비추자 그들의 움직임이 멈췄어. 그들은 잠시 동안 거울 속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큰 울음소리를 내며 비석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비석은 다시 고요해졌고 연기도 사라졌어. 하지만 그 순간 거울이 갑자기 손에서 뜨거워지며 깨져버렸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내 손에는 거울이 남긴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가져온 그 거울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지도 몰라. 그 말은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 두 번째 이야기, 왕국.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왕국의 성벽 너머 깊은 숲. 그 가장자리에는 덩굴로 뒤덮인 회색빛의 거대한 성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황폐하고 그렇다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웅장하다. 성의 중심부에는 우뚝 솟은 회색빛 돌탑이 서 있고 탑의 꼭대기에는 검붉은 바탕에 검은 도트무늬 커튼이 걸려 있다. 내가 그대를 구하러 왔소. 성의 입구에서 한 남성의 외침이 들려왔다. 여기는 위험해요. 어서 돌아가세요. 커튼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적당히 높은 톤의 매끄러운 음색. 그 목소리는 사람을 홀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남자는 그녀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걱정 마시오. 내가 마왕을 물리치고 꼭 그대를 구하리다. 남자의 이름은 제이였다. 그는 왕국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 있는 기사였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왕국의 기사로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배우자였다. 그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도 왕국 최고의 미녀로 알려진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이는 단 알가 해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커다란 나무 성문 앞으로 나아갔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흩날렸다. 몇 년 전부터 왕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문이 있었다. 왕국의 성벽 외곽에 있는 숲속 성 안에 엄청난 미녀가 갇혀 있다는 소문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성벽을 넘어갔다. 그리고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은 채 커튼 너머 그녀를 구출하려 애썼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돌탑에서 구출되지 않았다. 성 안에는 마물들이 가득했고 탑의 최상층까지 오르기에는 평범한 성인 남성으로서는 쉽지 않았다. 간혹 돌탑에 들어간 자들은 있었지만 돌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제이는 허리에 찬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어두운 성 안에서 그의 주변으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이 나는 곳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냈다. 쓱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쇠붙이가 눈앞을 스쳤다. 자세히 보니 뼈만 남은 인간 형태의 마물들이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수는 대략 100마리 정도. 하지만 움직임은 느리고 단조로웠다. 제이는 칼을 꽉 쥐고 전투를 시작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남은 마물은 단 한 마리. 그마저도 한쪽 다리가 잘려나가 칼로 몸을 부축하며 간신히 서 있었다. 앙상한 두개골의 턱 아래로 기분 나쁜 허스키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 죽어가는 녀석이 기분 나쁘게 왜 웃는 거야? 제이가 물었다. 어차피 너도 마왕님 손에 죽임을. 마무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두개골은 칼에 잘려 바닥에 뒹굴었다. 제이는 마왕에게 당할 계획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를 구하는 일이었다. 제이는 돌탑으로 향했다. 탑을 지키고 있다는 마왕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성 안에 없는 듯했다. 때를 잘 잡은 모양이었다. 내가 왔소. 탑의 최상층에 도착한 제이는 외쳤다. 아, 위험하다고 했는데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보이던 검붉은 도트무늬 커튼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잘록한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흑발. 작고 또렷한 이목구비.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떨리며 제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소? 마왕은 없는 것 같소. 어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아 방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제이의 배에 무거운 느낌이 엄습했다. 몸속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파고들었다. 시선을 내리자 그녀의 손톱이 흉부 깊숙이 박혀 있었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요. 그녀가 말했다. 뜨거운 피가 제이의 목에서 솟구쳐 커튼을 적셨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톱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제이는 바닥에 쓰러졌다. 커튼 아래의 새하얀 끝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제이가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을 때 성화는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몸을 내려다보다 이내 커튼을 잡아내렸다. 커튼 뒤편 드러난 공간에는 온통 붉은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 빛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감쌌고 그녀의 모습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변해갔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제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죽어가는 듯 보였던 그의 눈이 다시 뜨였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제이는 자신을 찌른 그녀의 모습과 뒤편에 붉은 빛을 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꽤 질긴 사람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제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대체 당신은 무엇이오? 그녀는 손에 묻은 피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희가 마왕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곳에 온 모두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돌탑 벽 쪽으로 걸어갔다. 벽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제이는 다시 검을 쥐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끝까지 따라올 셈인가요? 그녀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대답은 그 계단 아래에 있다면 그렇소. 제이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제이는 느릿하게 움직이며 그 뒤를 따랐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벽에서부터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점차 크게 들려왔고 제이의 귓가에서 비명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너는 여기에 왜 왔는가? 그녀를 구한다는 핑계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너의 욕망은 정의가 아니다. 속삭임은 점차 제이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닥쳐라. 나는 그저 그녀를 구하러 왔을 뿐이다. 속삭임은 한순간 멈췄다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구하러 왔다고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는 듯한 톤으로 변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얻는 것이겠죠. 제이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내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다. 제이는 무릎을 꿇었지만
검을 붙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았다. 그는 빛 속으로 걸어갔다. 빛 속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은 끝없이 넓은 들판 같았지만 하늘은 붉고 땅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 중앙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서 와요. 진실의 끝으로. 그녀가 말했다. 제이는 칼을 들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끝이라면 함께 끝내자. 그 순간 땅에서 무수한 그림자들이 솟아올라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이는 그림자들을 칼로 베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거대한 검은 화살을 만들어냈다. 그 화살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제이를 향해 날아갔다. 제이는 검을 들어 화살을 막았다. 그러나 화살이 부딪히는 순간 강렬한 충격파가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다시 일어서며 외쳤다. 그렇게 쉽게 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공격을 준비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제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검을 단단히 쥐었다. 그의 소나귀에서는 이미 힘이 빠졌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대의 정체가 무엇이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이는 외치며 그녀에게로 돌진했다. 그녀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변한 몸을 이끌며 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는 듯 조소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감히 마왕의 힘에 맞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내가 꿈꾸던 미녀가 아니다. 나는 이성을 지키는 저주이자 내 탐욕을 비웃는 시험이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성 전체가 흔들렸다. 돌무더기가 쏟아지고 땅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라 제이를 휘감으려 했다. 제이는 그림자를 검으로 베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아. 이성의 저주든 마왕의 음모든 내 목표는 오직 하나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강렬한 검은 화살을 또다시 만들어냈다. 그 화살은 하늘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와 제이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이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화살의 궤적을 잃고 한쪽으로 몸을 틀어 피했다. 그 순간 검은 화살이 땅에 닿자 폭발적인 충격파가 일어나 주위를 갈라놓았다. 제이는 넘어지지 않고 단단히 선 채로 그녀를 향해 외쳤다. 나는 내가 말하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진실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 너를 멈춰야만 한다. 그녀는 제이의 태도에 잠시 흥미를 보인 듯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멈출 수 있다면 그 진실을 증명해 보아라. 그녀는 손을 들어 공중에 거대한 구체를 만들어냈다. 그 구체는 마치 천둥을 품은 듯한 소리를 내며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것이 제이를 향해 떨어지기 직전 제이는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검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그의 의지를 대변하듯 그림자를 찍고 그녀에게 닿았다. 구체가 그를 덮치기 직전 제이는 외쳤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검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동시에 거대한 구체가 폭발하며 제이와 그녀를 중심으로 강렬한 빛이 번졌다. 빛이 사라지자 성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제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조소나 경멸이 아닌 어딘가 후회와 슬픔이 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나를 멈춘다고 해서 이성의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 제이는 검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저주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마왕이라면 왜 이런 시험을 내놓은 것이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원래 이 왕국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욕망과 복수심의 마왕의 힘을 빌려 이 성을 만들었지. 그 대가는 나 자신이 저주가 되는 것이었다. 제이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너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의 마지막 비밀을 풀어야 한다. 두 사람은 함께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제이와 그녀는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벽과 바닥에는 검붉은 빛이 흐르고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기 안에 정말 비밀이 있는 것이오? 제이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보았던 것은 단지 이 성의 일부분일 뿐이야. 진정한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겁고 슬퍼 보였다. 제이는 그저 칼을 쥔 손에 힘을 더하며 앞으로 걸어갔다. 길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문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눈이 새겨져 있었다. 그 눈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며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문이 마지막인가? 제이는 물었다. 그래. 이 문 안에는 진짜 마왕의 힘이 담겨 있어. 내가 그 힘을 받아들인 순간 이 성은 저주받게 되었고 나는 이 성의 일부가 되었지. 그녀는 말을 마치며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문 위에 새겨진 눈들 중 하나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안에서 어둠이 뿜어져 나와 두 사람을 감쌌다. 조심해요. 여기부터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녀는 경고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공간에 발을 들였다. 그곳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세계였다. 바닥은 심해처럼 흔들렸고 하늘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과 비슷했지만 온몸이 그림자처럼 일렁였고 눈 대신 빛나는 붉은 구체들이 박혀 있었다. 너희가 여기에 왔구나. 거대한 존재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이게 마왕인가? 제이가 검을 들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단순히 물리칠 수 있는 적이 아니야. 저 존재는 이 성의 저주 그 자체야. 마왕은 손을 뻗어 두 사람을 가리켰다. 그 움직임 하나로 공기가 흔들리고 두 사람의 몸은 마치 중력이 강해진 듯 움직이기 힘들어졌다. 너희는 내게 도전하려는 것인가? 저주를 만든 자와 그 저주를 깨려는 자가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이는 중압감을 견디며 앞으로 나섰다. 내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이 성을 끝내고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마왕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성 전체를 울리는 천둥처럼 퍼졌다. 내가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너도 그녀와 함께 저주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너의 몸과 영혼을 내게 바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 순간 마왕의 그림자 같은 팔이 길게 뻗어와 제이를 휘감으려 했다. 그러나 제이는 검을 들어 그 팔을 베어냈다. 검이 마왕의 몸에 닿는 순간 빛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흩어놓았다. 역시 흥미로운 자로군. 그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아주겠다. 마왕은 몸을 일으키며 두 사람을 향해 더 강력한 힘을 내뿜었다. 그녀는 제이에게 외쳤다. 그를 무찌르려면 단순한 힘으로는 안 돼요. 저 빛나는 구체를 파괴해야 해요. 제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왕의 눈처럼 보이는 붉은 구체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마왕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듯 더욱 거대하고 강렬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마왕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왕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제이의 검도 점점 무거워지고 그녀도 마왕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외치며 제이를 밀쳐냈다. 내가 마지막 힘을 쓸 테니 당신은 구체를 부숴요. 그녀는 자신이 마왕의 일부였던 힘을 이용해 마왕의 움직임을 잠시 묶어두었다. 제이는 그녀의 희생을 이해하며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마왕의 붉은 구체를 향해 뛰어올랐다. 구체를 향한 마지막 길격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검이 구체를 꿰뚫자 마왕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다. 빛이 폭발적으로 퍼지며 성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쓰러진 채로 제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이제 저주가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이는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 성과 하나였어요. 저주가 풀린 지금 나도 사라져야 해요. 하지만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날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녀는 점점 투명해지며 빛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는 슬프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제이는 무너지는 성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성은 붕괴하며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숲뿐이었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검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희생과 자신의 선택이 남긴 결과는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로 왕국은 성과 저주의 소문을 기억 속에서 지워갔지만 제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녀를 잊지 않고 살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호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호텔이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기 직전 환풍구의 다이아몬드라도 숨겨놓은 듯한 비주얼이었다. 크게 지어놓은 호텔의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넓은 라운지에는 청소할 사람조차 없어 먼지만 쌓여 있었다. 얼마나 장사가 안 됐는지 구석에 놓인 고풍스러운 흔들의자는 거미에게 세를 내준 듯했다. 시계는 10일을 막 넘긴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주변에는 건물도 거의 없어 고요함이 더 깊었다. 카운터에는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라는 팻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곳이 그나마 주변에서 가장 나은 환경처럼 보였다. 마음을 접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호텔 광고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의 연결음이 들려왔다. 곧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약간 굵었고 주변은 꽤 시끄러웠다. 하루 묵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요. 평소에 예약 손님 외에는 거의 오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카운터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아무 방이나 들어가 쉬시고 내일 계산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점잖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호의를 베풀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그렇게 쉽게 알려줘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현금 카운터와 열쇠 카운터가 따로 있거든요. 열쇠를 가져가셔도 몰래 와서 쓰실 게 아니면 쓸모도 없어요. 원하시면 기념으로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받고 간단한 유의사항을 들었다. 새벽에는 전파가 잘 터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객실은 생각보다 잘 정돈돼 있었다. 라운지와는 다르게 방은 넓고 깨끗했다. 가구는 모두 새 것처럼 보였고 테라스까지 갖춘 객실이었다. 냉장고에는 음료와 샴페인이 들어있었고 은은한 나무 향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TV를 켜고 샴페인을 따서 한 잔을 채우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다. 너무 조용했다. 낡은 호텔에서 이토록 조용할 리 없었다. 라운지에서도 복도에서도 방에서도 그저 나의 작은 움직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벽에 귀를 대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호텔이 낡은 만큼 손님이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키 카운터를 열었을 때 305호의 열쇠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나머지 키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이 호텔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걸까? 핸드폰 신호는 아예 끊겨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시계는 정확히 자정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확인해보기로 결심하고 305호의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계단과 복도는 라운지와는 다르게 깨끗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싹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라운지로 내려갔다. 라운지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유리회 전문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운터에서 다시 키 카운터를 열어보니 305호 외에도 205호의 열쇠가 없었다. 내려와서 전화를 걸었지만 친절한 남자는 여전히 밖에 있었다. 205호는 아까 말씀드린 예약 손님일 겁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라운지에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205호의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란 테이프와 밧줄을 보았다. 침대 위는 흐트러져 있었고 천장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문을 닫고 라운지로 달려 내려갔다. 그곳에서 기다리다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호텔은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205호는 최근에 사람이 목숨을 끊은 방이었습니다.
당신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하며 나를 시내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시는 그 호텔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시계를 보니 여전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시계를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계속해서 12시 25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는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호텔의 그 방 205호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운과 이 시계가 묘하게 연결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특히 그 노란 테이프와 밧줄, 흐트러진 침대가 눈앞에서 선명히 떠올랐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다시 그 호텔 라운지에 서 있었다. 온통 어둠으로 뒤덮인 라운지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고 유리회전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카운터 뒤에 숨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현실에서처럼 커다란 벨 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울렸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거기 있습니까? 이미 늦었는데. 늦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시계를 보세요.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라운지 카운터에 놓인 시계는 여전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한 손길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다가 책상 위에 두고 온 그 시계를 떠올렸다. 혹시 그 시계가 모든 일의 시작점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시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무리 흔들고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바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계를 만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밤만 되면 시계가 있는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며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다시 돌아와. 왜 떠났어?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도저히 그 시계를 집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시계를 버리기로 했다. 시계를 버린 날 나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205호 안에 서 있었다. 노란 테이프와 밧줄은 그대로였고 침대 위에는 뭔가 희미한 형체가 앉아 있었다.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나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후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텔로 다시 가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쯤이었다. 낡고 허름한 외관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라운지 불빛이 전혀 켜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호텔로 들어갔다. 라운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저 나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내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복도로 걸어갔다. 복도를 따라 205호로 향했다. 그 방에 들어가야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잠긴 상태였다. 그 순간 갑자기 호텔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천장이 금이 가고 먼지가 떨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나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울리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계 소리는 내 머릿속을 마구 흔들었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아무리 달려도 끝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돌아와. 어느새 나는 205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이번엔 열려 있었고 안에는 흐트러진 침대와 밧줄이 그대로였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걸었다.
방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분으로 외쳤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며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흩어진 먼지 사이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너는 여기 남아야 해.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물었다. 왜 나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형체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의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자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다시는 그 호텔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